결혼 30년 나는 살림만 하며 살았다. 생활비만 받고도 괜찮다고 믿었다. 적게 줘도 나 몰래 모으고 있겠지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고 통장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잔고는 0원, 남은 건 내 인생에 대한 배신감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늦게라도 나를 위해 다시 시작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참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버티고 또 버티다 문득 스스로에게 묻는 거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나는 지금 그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의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소리 없이 쏟아지는 오후 햇살 아래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내가 그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결혼하고 줄곧 나는 살림을 했다. 당연하게도 돈 관리는 남편이 했다. 처음엔 믿었고 나중엔 그냥 체념했다. 여보, 생활비는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알아서 모아두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항상 이런 식이었다. 말도 많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아무리 생활비가 빠듯해도 한 푼 두 푼 아꼈으며 그래도 남편은 잘 모으고 있겠지 하고 믿었다.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 한구석이 뒤숭숭해졌다. 마트에서 우유 2개 살까 말까 계산기 두드리며 고민하는 날들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형편은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이라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가? 여보, 우리 저축은 얼마나 했어?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날 남편의 얼굴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층 냉정해진 눈빛이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잘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말 속에 섞인 무시와 거리감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래, 내가 틀렸나 보다. 괜한 걱정이었겠지. 아니면 그냥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본다고 바뀔 것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고 집안일은 더 바빠졌고 나는 여전히 생활비 안에서 살림을 꾸렸다. 그 안에서 살고 숨쉬고 꿈을 접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출근길 현관 앞에서 몸을 휘청이며 넘어졌고 나는 맨발로 쫓아가 응급차에 그를 태웠다. 그날 이후 병원에 눌러 앉다시피 하며 병간호를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큰돈이 필요했다. 그제야 나는 주섬주섬 남편의 통장을 찾았다. 어디쯤 정리해뒀을까? 그는 평소에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어디엔가 계획표와 예금 내역이 정리돼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잔액은 0원이었다. 예금도 없고 적금도 없고 펀드도 없었다. 그 흔한 보험도 해약 상태. 눈앞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은행 앱을 들여다봤다. 계좌 조회 이력, 이체 내역, 입금 기록. 모두 확인해도 남은 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퇴원 하루 전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했는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먼저 입을 열었다. 생활비로 다 나갔지 뭐. 애들 학원비, 보험, 이것저것 너무도 태연한 말투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정말 그 말이 전부인가? 나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동안 뭐 하나 모은 게 없다는 거야?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러곤 천천히 말했다. 그걸 따질 일이야? 그 말이 결정타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30년. 아이 둘을 키우며 온갖 생활비를 쪼개며 생일에도 명절에도 내 옷 한 벌 살까 말까 하며 참고 견뎌온 시간.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믿고 맡겼던 내 인생, 이제 남은 건 텅 빈 통장 하나뿐이었다. 누가 그러더라. 돈은 버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던져버린 바보가 된 기분이다. 서랍을 뒤적이던 손을 멈췄다. 무언가를 찾으려던 것도 아니었고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도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신혼 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함께 결정했다. 가전 하나를 사더라도 며칠을 비교하고 고민했었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라면 브랜드를 두고 토론할 정도였다.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상하리만치 돈 이야기만큼은 늘 비껴갔다. 처음엔 그런 그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다. 실속 있고 절제력 있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는 첫 월급날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생활비. 고마워. 그런데 여보, 우리 적금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그가 멈칫했다. 적금은 내가 알아서 넣을게. 당신은 살림하느라 바쁘잖아.
거절도 비난도 아닌 말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부족하면 아끼고 모자라면 생략하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무늬가 달아갔다. 아이는 하나, 둘 태어났고 생활비는 늘 그대로였고 나는 그 금액에 내 생활을 맞춰가는데 익숙해져 갔다.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다. 나는 남편 카드로 긁어. 잔소리 안 해. 우리 집은 월급 통장이랑 생활비 따로. 남편이 알아서 모아. 그럴 때마다 나는 말없이 웃었다. 아마 친구들도 눈치챘을 거다. 내게는 따로 쓸 수 있는 돈도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도 없다는 걸?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무렵부터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어쩌면 당신을 의심합니다. 라는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느 날 무심히 꺼낸 말이었다. 여보, 이번 학기 등록금 말인데 그 말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다 정리했어. 당신은 걱정하지 마.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같은 대답이 이어졌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변해갔다. 집 보험, 차량 유지비, 아이들 교육비, 각종 공과금 심지어 그가 다녀오는 보험 상담, 펀드 가입도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결정은 오직 그의 몫이 되었고 나는 어느새 알지 못하는 가정의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한번 정말 용기 내어 물었던 적이 있다. 여보, 우리 저축은 얼마나 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걸 왜 묻는데? 그냥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그냥 살림만 해. 그 말에 이어진 침묵은 긴 겨울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부부가 되어버렸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애정이 아니라 거리감이라는 걸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언젠가 마트에서 아이 옷을 고르다가 두 벌 중 한 벌을 내려놓은 적이 있다. 계산대 앞에서 나는 늘 숫자를 다시 세며 불안해했고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남편이 모은 돈으로 노후는 든든하겠지 그 믿음 하나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남편의 병실 침대 옆에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텅 빈 통장. 의지할 곳 없는 현실. 30년을 살아온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지키며 살아온 걸까? 통장 잔액이 0원이라는 걸 확인한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괜찮다고 다독여 보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머리는 푸석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으며 입꼬리는 애초에 웃음이라는 감정을 잃은 듯 내려앉아 있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병원비였다.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값, 간병인 비용까지 하루하루가 비용이었다. 하루라도 더 오래 병원에 있는 건 그만큼 빚이 쌓이는 일이라는 걸 절감했다. 나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놨다. 이불 속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다. 아이들의 돌 반지며 결혼식 때 친정엄마가 줬던 금목걸이, 언젠가 남편이 사준 진주 귀걸이까지 몇 개 안 되는 귀금속을 챙겨 근처 금은방으로 향했다. 점원은 품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오래된 거네요. 금 시세는 요즘 좀 내려갔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봉투에는 불과 86만 원이 담겨 있었다. 정말 한숨조차 아까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큰애와 작은애를 불렀다. 아버지가 쓰러졌고 병원비가 급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큰애는 대학교 4학년, 작은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요? 작은애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잠시 머무시다 조용히 말했다. 곧 퇴원이긴 한데 병원비가 꽤 나와서 좀 걱정이구나.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큰애는 조용히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엄마 적금 같은 건 없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없어. 아빠가 돈 관리를 다 했으니까 말을 마치기 전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애가 묻는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큰애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네요. 요즘 단기 알바도 많으니까 내가 좀 알아볼게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았다. 그날 밤 작은애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아마 충격이 컸겠지. 지금껏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고 살아왔을 테니까. 그게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한 법이다. 어느 누구도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우리 집안은 완벽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비를 내기 위해 카드 할부를 알아봤고 신용카드는 사용 한도가 이미 거의 찼다는 말에 나는 주저앉고 싶어졌다. 그나마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없이 전화를 받으시던 어머니,
내가 엄마라고 한마디 꺼내자 잠시 정적 끝에 돌아온 말은 이랬다. 그래서 얼마나 모자라니?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들은 현실적인 질문이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엄마는 결국 200만 원을 보내주셨지만 그 말투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너도 이제 너 알아서 해야지. 누군가 그러더라.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그것이 너만의 책임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원했다. 이번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오면서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조용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만이 감돌았다. 병원비는 해결됐지만 문제의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생활비,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 식비 현실이란 계산기 위 숫자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도 희생도 신뢰도 통장 잔액이 0이면 그 의미마저 사라진다는 걸. 남편은 퇴원 후에도 몇 주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마치 두 사람 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듯 같은 차 안에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조차 우리 둘 사이의 공기를 막아주는 가림막처럼 느껴졌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그렇게 2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고 낯설었다. 현관을 열자 반찬 냄새가 먼저 반겼다. 아침 일찍 미리 끓여둔 미역국이었다. 남편은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서 툭 한마디를 던졌다. 냄새 좋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다정하기는커녕 마치 호텔 투숙객의 피상적인 감상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다. 당신 앞으로 계획은 있어? 남편은 리모컨 버튼을 누르다 말고 내 쪽을 흘기 쳐다봤다. 무슨 계획? 일이든 뭐든 치료 끝나면 어떻게 할지.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였다. 일단 좀 쉬어야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나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전부일 테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런저런 정보 좀 알아봤어 하며 무언가를 덧붙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다시 무너지는 일에 너무 지쳐버렸다. 며칠 뒤 나는 주방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다. 내가 쓴 것도 남편이 쓰던 것도 아니었다. 그건 결혼 초 잠깐이라도 함께 기록해보자고 했던 흔적이었다. 2페이지를 채 채우지 못한 채 그 가계부는 멈춰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힌 금액은 2004년 11월.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둘만의 가정 이제 시작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그땐 분명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시작했을 텐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걷게 된 걸까? 남편은 그 시절을 기억할까? 내가 그의 옆에 있던 시간, 그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흘린 시간,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아도 절대 바가지를 긁지 않았던 시간들 말이다. 가끔은 묻고 싶었다.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느냐고. 동반자였나, 관리자였나? 아니면 그냥 눈치껏 살림하는 도우미? 하지만 그 말을 삼켰다. 이제 와서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돈은 없고 마음은 더 없고 신뢰는 깨져버린 지금 나는 그저 하루하루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구조물 안에서 공기처럼 투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안방 불을 껐다. 불을 끄자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나는 문득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졌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만큼은 이제는 덮어두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만 확실하게 들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어느 날 아침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려두고는 괜히 커튼을 젖혔다. 햇살이 들이치자 거실 바닥에 아무도 밟지 않은 흔적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청소는 잘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공허했다. 집이 아니라 어디 유리상자 안에 갇힌 느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불현듯 마음 한편에서 들려왔다. 이대로 있어선 안 돼.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이 회복 중이던 시기 나는 틈틈이 식탁에 앉아 노트 하나를 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멍하니 글씨 하나 못 적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손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1. 통장 정리부터 시작. 2. 나도 돈을 벌어야 한다. 3. 생활비 구조 재점검. 4. 엄마 말고 나로 살아보기. 작고 낡은 수첩에 적힌 5줄짜리 계획. 누가 보면 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수첩이 지금의 나를 세워줄 작은 벽돌이 되어주리란 걸 믿고 싶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행에 갔다. 신분증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설한 통장.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말수 적은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전산화된 창구 너머로 뱅킹 앱을 설치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를 유심히 봤다. 마트 아르바이트 모집, 주방 설거지 인원 충원, 동네 작은 도서관 보조 인력 구인.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온 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 과정 포스터였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집으로 돌아와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무료 교육들이 있었다. 한글 문서, 엑셀, 회계 기초, 시니어 상담사 과정 이제서야 알게 된 새로운 세계였다.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넓었고 나는 얼마나 좁은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신청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남편 몰래 해야 해. 내가 뭘 하는지 그가 몰라도 돼. 이건 나만의 일이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평일 오후 2시 작은 컴퓨터 교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내 또래 혹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모습에 괜스레 울컥했다. 선생님은 친절했고 나도 꽤나 잘 따라갔다.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해보세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또 한 줄을 수첩에 적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해본 사람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고 밥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의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남편이 말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잠깐 바람 쐬고 왔어. 거짓말이지만 처음으로 기분 좋은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든 첫 월간 계획표. 그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은 선택의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입금되었습니다. 1만 원 도서관 근로비.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카카오뱅크 알림 메시지. 문자 한 줄에 눈물이 핑 돌 줄은 몰랐다. 단돈 10,000원.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건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배당도 아닌 노력의 결과였다. 내가 맡은 일은 작은 동네 도서관의 정리 보조였다. 퇴근 후엔 서가 청소, 반납 도서 정리, 가끔은 동네 아이들 독후 활동 수업 보조까지. 강사는 아니지만 그 공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월급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아이 엄마들이 그렇게 불러줄 때마다 나는 스스로 어깨를 펴게 되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돈보다 먼저 나를 세워주었다.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저녁 준비를 했고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았다. 아직도 통장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수입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도 내 하루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서관에서 받은 작은 원고 청탁이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나눈 책 이야기 에세이 잡지에 짧게 실을 예정이니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종이 한 장에 글을 써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쑥스럽고 나중엔 신기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처음으로 작가료라는 항목으로 3만 원이 찍히던 날 나는 그 알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툭 던지듯 물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어디 다니는 거야? 도서관에서 도와주고 있어. 아이들 책 읽는 수업 보조 같은 거. 그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러고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그거 돈은 좀 줘?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많진 않아. 그래도 내 통장으로 조금씩 들어와.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처음 듣는 불편한 사실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그냥 살림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을 테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해? 남편이 낮게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표정에 말 없는 감정이 스쳤다. 자존심일까? 당황일까? 아니면 처음으로 마주한 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일까?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외출할 때 오늘도 도서관 가? 라고 묻기 시작했고 늦게 들어오면 애들은 밥 챙겼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소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작은 균열은 오히려 더 큰 진실을 향해 조용히 땅을 흔들고 있다는 걸. 그가 내 일상을 신경 쓰는 이유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일지도 모른다. 다시 그가 주도하는 관계로 날 되돌리고 싶은 마음일지도.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번 첫 돈은 내 인생의 첫 자유였다. 그 자유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오후 도서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인기척이 없었다. 남편이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소파에도 안방 침대에도 없었다.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러다 문득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다. 그 방은 남편이 서재 겸 컴퓨터 방이었다. 가끔 일을 정리한다며 혼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던 그 방. 나는 무심결에 방문을 밀었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고 책상 위에 열린 노트북만이 켜져 있었다. 화면은 무심히 잠자기 모드로 꺼지려는 찰나였고 나는 습관처럼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한 화면이 펼쳐졌다. 모바일 뱅킹 웹사이트. 자동 로그인 상태. 예금 잔액 27만 3,843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카드 연체 2개월. 소액 대출 다수. 나는 처음엔 숫자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다시 눈을 비볐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이너스만 가득했다. 이게 지금 무슨 머리가 멍해졌다. 손끝이 저릿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겨우겨우 마우스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 순간 파일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개인 지출 기록 2024 엑셀 파일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목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2023.01 골프장 연회비 180만원, 2023.03 해외 직구 시계 84만원, 2023.07 주식계좌 입금 400만원, 2023.08 골프채 교체 132만원, 2023.11 술자리 비용 이체 28만원 생활비로 빠듯하다고, 보험금도 빠듯하다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 통장은 생활비로 다 나갔다던 사람. 그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다. 눈물은 고이지 않았고 대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멍하니 앉았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다. 마트에서 장을 본 듯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무표정이 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그를 막아섰다. 나 방금 그 방 들어갔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뭘 봤는데? 당신 돈 없다는 말,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은 건 이미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그치지도 않았다. 다만 한 문장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말했던 알아서 모으고 있다는 말, 그게 다 이런 거였어? 남편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모은 거 맞잖아. 그게 당신한텐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생활비는 줬고 당신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 참고 있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충분해? 당신이 정한 액수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내가 충분했다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뭐 호화롭게 산 것도 아니고 골프채에 시계에 주식에 그게 호화가 아니면 뭔데? 그래서 그걸 따지려고? 그깟 몇 푼 때문에? 그 말이었다. 그깟 몇 푼 그게 그의 진심이었다. 나의 30년은 그에게 그깟 몇 푼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래. 이젠 됐어. 이젠 정말 다 알겠어.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잤다. 남편은 안방 문을 잠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완벽하게 남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미련이 떨어져 나간 자리만큼 가벼워진 것이었다. 아직 법적으로 남편과 나는 부부였고 서류상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었지만 내 안에서 그는 이미 타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가기로. 막무가내로 싸우거나 떠나지는 않겠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무엇보다도 후회 없는 방식으로.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았다. 주민센터에 안내된 무료 법률구조재단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걸었다. 담당 변호사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내 말을 차근히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통장 분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생활비 입금 내역, 증빙 다 모으시고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기여도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 한 줄에 처음으로 안도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작고 단단한 확인.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언을 건넸다. 현실적으로 별거부터 시작하세요. 이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먼저 확보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새 통장을 만들었다. 도서관 일로 받던 수입을 전부 새 계좌로 옮겼고 카드도 새로 신청했다. 지금껏 남편 이름으로 묶여있던 결제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전기세, 공과금. 나는 목록을 만들어 노트에 하나하나 체크했다. 이 집을 나가는 날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아야 한다.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내가 노트북을 펼치고 통장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곧 떠날 거란 걸. 며칠 후 나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8만 원. 남편 몰래 모은 150만 원과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엄마는 짧게 물었다. 그 집 정말 떠날 거니?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이번엔 나 자신부터 살려야 할 것 같아. 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수첩 몇 개, 그리고 도서관에서 받은 작은 감사패 하나. 30년 살며 내 손으로 가진 전부였다. 집을 나서기 전날 밤 나는 거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다.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었고 당신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네요. 이젠 제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걱정 말아요. 원하던 대로 당신 일엔 일절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이사 당일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30년의 시간을 뒤로 두고 떠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시원했다. 내 삶에 내 이름이 적히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 옮긴 방은 작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익숙한 물건이 없었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식탁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전자레인지 대신 냄비 하나, 그 안에서 끓여낸 라면이 참 오래된 자유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나에게 이건 왜 샀어, 이것도 사야 돼? 묻지 않았다. 내가 쓰는 돈은 내가 선택한 결과였고 내가 먹는 음식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이었다. 도서관 일은 여전히 계속됐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방세와 식비를 충당하기엔 충분했다. 가끔은 주민센터에서 부업으로 번역도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보조로도 일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낮 3시쯤 도서관 정리를 끝내고 나오는 길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남편이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2번, 3번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나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 아니, 당신. 잘 지내?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이제는 한 발 떨어져 들을 수 있었다. 왜? 짧은 내 대답에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밥은 먹고 다니지? 어디 아프진 않고?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30년 살면서 그런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내 말에 그가 작게 숨을 쉬었다. 나 좀 보면 안 될까? 지금 와서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외로웠는지.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는 게 나를 위로하기보단 되려 더 슬프게 만들 뿐이었다.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했었어. 근데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 뒤 서로 말이 끊겼다. 몇 초간의 정적. 그러다 그가 다시 말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 부드러운 거절은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었다. 생각해봤어. 많이. 근데 이제 나는 당신 없는 삶이 더 편해. 그 말 뒤로 그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이랬다. 나 이제 알겠어. 당신이 떠난 이유를.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쌀쌀한 오후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사람은 정말 잃어봐야 아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애써 외면해온 걸까?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다. 처음엔 고요함이 어색했고 침묵이 마치 벌처럼 윙윙거렸지만 이제는 침묵이 나를 감싸주는 이불 같았다. 아침엔 내 알람 소리로 눈을 뜨고 누구의 아침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며 밤이 되면 내가 고른 책 한 권을 내 속도로 넘길 수 있었다. 통장은 여전히 2자릿수였지만 그 안엔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새해가 다가오는 12월의 어느 날 작년 봄 적어두었던 5줄의 계획표를 가만히 바라봤다. 통장 정리돈을 벌기 생활비 구조 파악 나로 살아보기 그리고 잊지 않기 나는 5번째 줄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했다. 잊지 않기.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까지 참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남편은 가끔 전화를 해왔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기도 했고 어느 날은 감정이 북받쳐 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 너머로 그를 과거로 밀어넣었다. 다정한 말도 뒤늦은 후회도 지금의 나에게는 지나간 장면일 뿐이었다. 나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더디었지만 그 대신 견고했다. 매달 작게 적립되는 내 통장 잔고, 수업 끝난 아이들이 건네주는 편지, 동료가 보내준 오늘 수고했어요 라는 말.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새로운 통장에 찍히는 작고 선명한 이유리었다. 나는 이제 혼자 영화를 본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무언가를 계획한다. 그 어느 것 하나 쓸쓸하지 않았다.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혼 30년 내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그 몸부림이 진짜 나를 꺼내줬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